자, 오늘은 단두종 폐쇄성 호흡기 증후군. 한국에 뭐 토이브리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다 단두종이라 사실 저는 예전에 그냥 한국계는 다 단두종 폐쇄성 호흡기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상 아닌 건 다 그런 거 아닌 건 알겠고, 이제 리서치나 책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품종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토이브리드나 아니면 좀 단두종스러운 애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불독이거나 프렌치 불독이거나 퍼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리서치들이 된 거라는 걸 이번에 좀 제가 많이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저기 넣은 이유가, 저 동영상이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서 사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거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점프하는 동영상. 어쨌건 이게 이 동영상도 그렇지만 이 프렌치 불독이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서양에서 개체수가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리서치나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단두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얼굴이 납작한 애들, 머리가 짧은 애들, 또는 뭐 코가 짧은 애들, 이런 애들을 다 이제 브라키세팔릭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는 불독들이 이제 저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개가 이제 소랑 싸우는 이런 경기를 하면서 불독들이 생겨났는데, 얘네가 이제 소랑 싸우기 좋은 구조가 단두종처럼 얼굴이 납작한 거래요. 턱이 짧아야 이게 잘 물고 안 놓는다고. 저렇게 시작이 된 품종이 이제 저게 1835년에 금지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반려동물로 이제 키우게 됐고, 그 불독들을 이제, 불독이 사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소형견처럼 이제 토이브리드처럼 만든 게 이제 프렌치 불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가 이제 프렌치 불독이 되겠고 소형견화 된 거죠. 어쨌건 얘네들은 그 얼굴을 납작하게 하는 유인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유전학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면서 이 특성이 강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두종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단두종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얼굴 짧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나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세팔릭 인덱스예요. 그래서 세팔릭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 두개골의 이제 너비랑 길이를 이제 비율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저런 식으로 품종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비율이 나올 텐데, 보통은 그 1993년도에 처음 제안한 에반스에서 80을 기준으로 하고, 제가 논문을 보다 보니까 저걸 60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요 지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보통은 단두종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단두종의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서양권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제 북미의 이제 아메리칸 케널 클럽이라고 이제 엄청 유명한 저 품종들 관리하는 협회에서 2018년도에 이제 발표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들을 보면 프렌치 불독이 4등, 뭐 불독도 5등이 있고, 뭐 미국 사람 좋아하는 복서라든지 CKC라든지 뭐 우리가 익숙한 시쭈도 있고요. 퍼그도 28위에 있죠. 어쨌건 굉장히 많은 단두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프렌치 불독이랑 불독이 거의 10년 사이에 69%에서 한 476%로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있고, 영국은 더 심하죠. 저도 이제 뭐 벤레코드나 영국 저널들 보면은 거기는 뭐 오피니언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거기 보면은 프렌치 불독 많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페이퍼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었는데, 잘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십몇 년 사이에 프렌치 불독이 완전 급증을 했죠. 현재 2등에 거의 가까운데, 어쨌건 유럽,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이제 대부분의 논문이나 이제 리서처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좀 있고요. 호주도 그냥 이 논문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셀팔릭 인덱스를 이제 그 호주에도 있거든요. 캐널 클럽이 캐널 컨실이라는 데 이제 등록이 된 애들을 이제 컨퍼메이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세팔릭 인덱스가 저 그래프처럼 시간이 가면서 저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뭔가 단두종화되는 그런 특성들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단두종은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 더 많이 알죠.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이 너무 우리는 약간 옛날에 티컵 강아지 이런 거 유행할 때 시추도 그때 인기가 많았을 때 이제 그때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얼굴이 완전 단두종의 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애들들을 떠올리면은 이제 생각나는 여러 질환들 여기 있는 건 주로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이나 퍼그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두종 호흡기 증후군을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안구라든지 버테브라라든지 그다음 피부 문제 그리고 히아리 말포메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난산도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부정교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요 품종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납작한 걸 선호하면서 생기는 유전적인 그 특성이 강화가 되면서 요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인식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영국의 로열 베터너리 칼리지 여기서 이제 백 컴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에피데미올로지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로컬에 있는 그 임상 데이터를 다 한 군데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데미올로직한 논문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이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브라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동물 그 웰페어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논문인데 2015년도에 나온 데이터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단두종도 이제 조금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를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이라고 해요. 뒤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친구들의 수명을 지켜보니까 뭐 단두종이 아니거나 또는 뭐 모더레이트한 브라키세팔릭, 요크셔 테리어가 여기서 포함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일찍 죽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데이터 숫자가 엄청 크거든요. 여기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얘기를 쓰려면 이게 숫자가 저희가 흔히 본 임상 논문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건 빅데이터로 봤을 때 그랬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보니까 16.7%가 상부호흡기 문제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뭐 심장 이런 것도 유명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호흡기가 생명의 단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요 관련 주제 논문은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식이 유럽 쪽에 좀 강하게 있고 영국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제 행동을 옮긴 데가 수의사들이 이제 많이 나서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법제화가 됐어요. 2014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이 진짜 이 단두종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두개골 대비 코가 짧은 애들을 이제 기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렇게 많이 짧은 애들은 아예 브리딩을 못하는 법안을 이제 제정을 2014년에 했는데 2019년도부터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이걸 강화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났었거든요. 어쨌건 저것 때문에 뭐 브리더 한쪽 브리더는 뭐 퍼그를 아예 이제 브리딩을 중단을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도 뭐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어떤 홈페이지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수의 관련된 협회들이랑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는 NGO 같은 곳인데 저기가 이제 브라키세팔리즘이 사실 개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서도 있고 토끼에서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양이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수의사, 뭐 간호사, 학생들, 수의대 학생들도 다 있다라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저널 클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 브라키세팔릭 관련해서 중요한 리서처가 여러 명 있는데 일단 왼쪽에 있는 패커랑 오닐이라는 요 두 분 다 로얄 베터너리 컬리지에 계신 분들인데 이쪽 관련된 논문을 많이 냈어요. 여기 패커라는 분은 호흡기 관련된 논문을 좀 내셨고 그 외의 거도 많이 내셨고요. 밑에 있는 오닐이라는 분이 아까 백컴퍼스 운영한 에피데미올로지스트인데 이 두 분이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좀 이 기회에 한번 사서 읽어봤거든요. 2021년도로 퍼블리시된 요 단두종에 대한 책만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예전에 이분이 오닐이란 분은 저기 밑에 있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품종 호발질환 정리해놓은 저 책이 벌써 3판이 나왔거든요. 저것도 참여를 하시는 분인데 어쨌건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단두종이 불쌍하다가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거를 문제인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내고 계시고 이제 브라키세팔릭 obstructive airway 신드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큰 활약을 최근에 보이신 분이 오늘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이제 제인 레드로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이제 리서치 그룹입니다. 캠브리지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좀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실용적인 부분은 아닌데 저도 요거 읽으면서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단두종 종목은 제가 이제부터는 보스라고 부를게요. VOAS를 이제 우리가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보스라고 읽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요 보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어쨌든 구조적 기능적인 상부호흡기의 폐색이죠. 이게 브라키세팔릭 품종들에서 이제 호발을 하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리하게 여러 가지 그 상부호흡기 폐색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해부적인 또는 기능적인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이런 스노링이라든지 휘징이라든지 엑서사이즈 인톨러런스들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흡기에 이제 노력성 흡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음압이 걸리면서 이제 2차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부 조직이 뭐 스웰링 되기도 하고 레딘저 콜랩스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호흡기에서 나아가서 GI 쪽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리거지테이션이나 버미팅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악순환처럼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애들이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뭐 환경적인 영향도 받게 되면서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를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명이 단축되는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상부 호흡기의 각 요소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이제 호흡기, 상부호흡기 문제들의 이제 집합이고요. 위장관 질환도 동반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사실 살펴볼 애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많이 보는 토이브리드 브라키세팔릭은 아니고요. 전부 다 이제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에 해당되는 퍼그, 프렌치 불독, 그 다음 불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 보스가 잘 걸리는 호발 품종이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배소희 선생님이 야심차게 우리 커크 커렌트 세라피 공부하자고 해서 브라키세팔릭 신드롬 챕터 할 때 제가 딱 기억이 나요. 여기 있는 게 보스를 구성하는 주된 문제다. 스테노틱 네리스, 이론게이티 소프트 펠레트, 레진저 세큐리 이버티는 거, 그 다음에 트라키 하이퍼플레이지아, 라닌저 콜랩스, 이거였는데 사실 엄청 많죠. 그 책에 이제 커크에서 따온 건데 생각이 나서, 왼쪽에 있는 거는 호흡기 쪽, 오른쪽은 GI 쪽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뭐 호발하는 정도라든지 임상적인 의미라든지 뭐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건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게 단두종이 생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론이 이제 이름이 미트 인 더 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해부의 이제 해박적 구조의 이제 뼈랑 연부 조직의 이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고기 그림을 보면 고기가 이제 저렇게 그 충분한 크기의 상자에 들어있으면 저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작은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끼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찡겨가지고 저렇게 좁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기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요거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단두종에 이제 우리가 그 주둥이를 좀 짧게 만들기 위한 여러 브리딩을 하다 보면 지금 스켈레톤 머즐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스컬 자체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좁아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그 안에 채워지는 소프트 티슈들이 뭔가 그거에 맞게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그림이 저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소프트 팔레트나 혀라든지 아니면 네이저 터비네이트가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해서 이게 그거의 그러니까 그 두개골의 크기가 작아지고, 특히나 앞쪽에 이제 코 부분이 머즐 부분이 짧아지는 거에 비해서 저런 연부 조직 구조물들의 크기가 그에 맞게 줄어들지 않아서 이제 그게 붐비게 되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네이저 페링스라든지 페링스가 좁아지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호흡기가 좁아짐에 따라서 이제 호흡 곤란들이 생기는 게 되겠죠. 오른쪽에 그림들이 이제 그런 비유들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CT 사진도. 요것만 가지고도 꽤 많이 설명이 되는데, 이제 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단두종이 다 똑같이 보스를 보이지 않고 왜 퍼그나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이 좀 더 많이 보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완전히 못 해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리서치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연골의 문제가 이 친구들한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generalized chondrodysplasia가 이제 고려가 되는 이런 병변들이 이제 이 특정 품종들에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하이포플라스틱 트라키아가 좀 보일 수가 있고,
퍼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이랑 뒤에서 계속 나올 텐데 좀 달라요. 얘네는 불독이야 뭐 지네끼리 같은 계열이지만 퍼그는 좀 다른 품종이니까 그래서 좀 특성들이 둘이 구분이 되는데, 퍼그 같은 경우는 이제 라링스를 구성하는 카틀리지가 좀 부드럽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두종 호흡기 증후군 항상 책 읽으면 나오는 게 이제 위치별로 각각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볼 텐데, 일단은 뭐 프라이머리한 문제들이 있고 세컨더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건 다들 이제 아실 거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키세팔릭 노스트릴 뭐 또는 스테노틱 네리스라고 표현을 하는 이게 이제 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단두종 품종에서 일단 중요한 그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인데, 특히 프렌치 불독이 좀 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쭈라든지 뭐 재패니스 친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본 패키니지 같은 친구들도 이제 요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요거는 보통 로열 베테너리 칼리지에서 나온 논문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이 얼마나 좁아 보이는지, 밑에 있는 것처럼 오픈인지 뭐 마일드한지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 요 표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 모양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벤트럴 쪽의 그 공간이 아니고 도절 쪽 공간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안으로 이제 에어플로우가 가는 건 도절 쪽 구멍 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벤트럴 쪽은 사실 막힌 파우치이기 때문에 사실 밑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구멍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요 그림에 있는 게 뭐 주관적이기도 한데 사실 요거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리지디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거 말고 뭐 스코프를 해서 안쪽을 봤을 때 그쪽에 좀 더 여유분의 피부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 친구 콧구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보면 노스틸 윙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도 딱 보면 브라키세팔릭인데 이 친구는 좀 잘 움직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쨌건 이게 움직이면은 공기 유입이 아무래도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논 브라키세팔릭 같은 경우는 이 노스틸 윙이 움직이면서 이제 잘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운동을 할 때 특히나 더. 근데 이제 브라키세팔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심한 애들은 이게 안 움직이죠. 이 밑에 동영상 보시면 이 친구는 뭐 소리도 다르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친구들 종종 볼 텐데 이런 식으로 노스트릴 윙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멈춰 있을 때 평가를 하는 것, 오프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정도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도 동영상에 나오진 않겠지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리스 뒤쪽에 이제 피부 여분도 사실 좀 중요한데 요거는 소리로 좀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설명하시면서 이게 소리가 같이 나와서 제가 필요한 것만 잘랐는데 되게 짧거든요. 한 4번만 들려줘 볼게요. 들리셨어요? 약간 코 약간 그 콧물 날 때 코 들이마시는 소리처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네리스 뒤쪽에 피부가 여분이 좀 더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소리 다 들리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네이절 캐비티를 볼 텐데, 네이절 캐비티에서는 생기는 문제가 네이절 터비네이트의 문제가 되겠죠. 이게 하이퍼트로피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평상시에는 좀 숨 잘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 바로 개고흡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열에도 약하고 리거시테이션도 좀 더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슬리핑 디스오더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팬팅 같아 보이긴 하는데 소리가 조금 다른 게, 요거는 사실 코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개구흡을 해서 나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분 정도 운동시키고 나서 보이는 팬팅을 보여주신 거고,
오른쪽에 CT 사진을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나온 이 CT 연구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이 이제 딱 봐도 주둥이가 길죠. 오른쪽이 단두종이고, 단두종 애들의 네이저 터미네이트의 단면을 보면은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좀 더 하이퍼트로피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저 캐비티의 obstruction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 말한 2007년도에 이 CT 연구를 보면은 주로 퍼그랑 프렌치 불독이랑 잉글리시 불독인데, 이 친구들의 한 43% 정도에서 이런 하이퍼트로피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주둥이 쪽에서는 그 벤트럴 네이저 컨카 쪽에 이제 위치한 네이저 obstruction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 뭐 미들이나 벤트럴 네이저 컨카 쪽에서 유래를 하는 이제 뒤쪽의 터비네이트의 좀 문제로 인해서 네이저 페인저 obstruction이 확인이 됐고, 동일한 저자 리서치 팀에서 이제 2014년도에 논문을 이제 비강경으로 했을 때 이제 비슷한 그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저 캐비티에 생기는 단두종 문제는 요 터비네이트의 오버크라우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뒤쪽으로 가면 소프트 팰러트인데, 요거는 이제 뭐 공부를 언제 하셨고 학회를 어떻게 다니셨냐에 따라 조금 업데이트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학생 때 처음 배웠던 표현은 elongated soft palette였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요걸 자르는 수술을 하고 뭐 잘못돼서 우리 병원에 오거나 이런 환자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 테크닉도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었죠. 요거는 오늘 다루긴 힘들겠지만 어쨌건 어떤 게 달라졌냐, 사실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두께의 문제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위치를, 그리고 혀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레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어쨌건 소프트 팔레트의 실제로는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면은 이제 에피글로티스의 벤트럴 쪽에 소프트 팔레트가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보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꺼워진 소프트 팔레트가 에피글로티스 도절 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거에 영향을 주는 게 소프트 팔레트의 두께, 그리고 커진 혀의 이제 그러니까 큰 혀죠, 큰 혀. 매크로글레시아가 이제 둘 다 있는 경우 또는 뭐 각각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요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뭐 매크로글레시아 같은 경우는 이건 미시건에서 나온 2019년도 스탠리 교수님이 한 논문인데, 이거는 그냥 노가다 한 거예요. CT 측정, CT 데이터 가지고 단두종이랑 단두종 아닌 친구들의 이 몸집이랑 두개골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혀의 볼륨이 얼마나 이제 비율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두종이 혀가 훨씬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 어쨌건 비율이 컸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우리도 보면은 불독이나 이런 애들 보면 혀가 엄청 크죠. 맨날 나와 있고. 어쨌건 요게 소프트 팔레트의 이제 위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더 중요한 연구인데, 2011년도 JSP 연구에 보면은 소프트 팔레트에서 이 실제로 보스가 이제 임상 증상이 마일드하게 보이는 애랑 시비하게 보이는 애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기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두께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한 애가 소프트 팔레트가 더 두꺼웠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길이보다 두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잉글리시 불독에서 좀 더 많다라고 하고요. 길이도 길 수도 있고, 사실 뭐 길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고 길 수도 있고요. 어쨌건 두께가 좀 더 영향이 크다라는 뜻이고, 보통은 로우 피치로 호흡기 이제 잡음이 들리게 되고, 이 친구들이 보통은 숨 쉬면서 먹는 거, 삼키는 거를 동시에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링스로 넘어가서, 라링스는 이분이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사실 라링스는 좀 더 스탠리 교수님이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야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 사진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A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보는 라링스가 되겠고, B가 이제 퍼그에서 라린지얼 콜랩스가 있는 모습이고요. C는 이버티드 라린지얼 세큐얼 또는 뭐 벤트리클에 의해서 생기는 프렌치 불독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라린지얼 패럴라이시스도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트라케얼 하이퍼플라지아인데, 요거는 사실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임상적인 의미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볼만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요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환자가 있을 때 그냥 보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요거는 그 스크루테일드인 품종들이 그렇지 않은 품종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요 하이퍼플레지아의 진단 기준은 보통 트라키얼 루멘 다이아미터랑 그 다음에 소라식 일렛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하는데요. 엑스레이에서 하기도 하고 CT에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브라키세팔릭 또는 뭐 브라키세팔릭이 아닌 애들은 요 비율을 0.16 이하일 때 하이퍼플레지아로 보고요. 불독인 경우에는 조금 관대하게 0.12 이하로 봅니다. 어쨌건 이게 발생했다고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아니어가지고요. 요거는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요 단독으로는 증상을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단두종 증후군 이루는 다른 요소들이랑 조합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두종 증후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리서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맥락을 좀 볼게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브라키세팔릭 이 보스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대중 당연히 보호자도 그렇지만 실제로 수의사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정상으로 보는 그런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당연히 이 품종은 원래 이런 줄 알고, 유튜브 보면은 그냥 숨 잘 못 쉬어가지고 애가 막 잘 못 자고 자꾸 깨는 이 동영상 귀엽다고 올리죠. 보호자들은 전혀 이게 문제인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도에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걸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설문을 해봤는데, 이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히스토리라든지 평가를 해봤을 때 분명히 얘네는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있는 그 환자들인데, 이 중에 60%의 보호자들만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인지를 되게 못한다 라는 사실은 되게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수의사도, 저도 사실 이런 경향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할 것 같은데, 요 품종에서는 요거는 정상입니다라고 좀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사 이거는 좀 뭘 해야 될 텐데 하더라도 이걸 막상 보호자를 끌고 가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뒤에서 얘기할 맥락 때문에 좀 쉽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라키세팔릭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사실 진작에 이거는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뭔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만한 거를, 얘네는 뭐 요 정도는 괜찮지 뭐, 보호자 괜찮다 그러면 괜찮겠지 뭐 하는 수의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보스에 대한 논문들, 브라키세팔릭 주로 이제 수술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서 수술을 해가지고 한 실제 임상 케이스들은 사실은 임상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15에서 25% 정도로 이제 프리밸런스가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이쪽 연구자들의 생각이고요. 일단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똑같은 환자가 걸어 들어왔을 때 이 환자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부분이 수의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나 클리니컬 사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보호자 요소도 있을 거고, 얼마나 이 레스피레토리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도 또 주관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의사들 중에서 이제 마취하에 상부호흡기 평가를 할 텐데, 이걸 한다라고 해도 요거를 사실 A 수의사가 있냐 B 수의사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들이 사실 정확하고 약간 일관성 있게 수의사들마다 다 똑같이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스탠리 교수님이 또 라링스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호흡기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요 상부호흡기 평가를 굉장히 좀 표준화시킨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은 요 치료법을 아마 보스에 대한 치료법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질환 진단이나 리서치에 대한 부분 끝나고 나면은 저희 클레어 선생님이 스탠리 교수님이랑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건 요게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요거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좀 많이 있고요. 이미징 같은 경우도 우리가 CT도 찍고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스에 대한 진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죠. 이 수술을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기준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일단은 대부분의 논문에 나와 있거나 실제 주변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문제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정말 환자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뭐 예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쉽지 않고요. 하시는 분도 있죠. 어쨌건 그렇고, 그럼 심각하면 한다. 그럼 심각한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의사들이 보통은 이제 외관을 보고선 평가를 해서 그거 가지고도 수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모든 브라키세팔릭의 콧구멍이 작으면 다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정해진 게 없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얼마나 하느냐, 뭐 코만 하냐, 소프트 팔레트도 하냐, 라링스도 하냐, 하는 김에 뭐 이상하다 싶은 걸 다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술 기법을 봐도 어떤 수술 기법이 나은가, 아까 뭐 소프트 팔레트 얘기했는데 그게 수술 기법 여러 개 나오거든요. 다음에 아마 하겠지만 어떤 기법이 더 나은지 사실 그 에비던스는 없어요. 그냥 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자기가 괜찮았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약간 믿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보스에서의 치료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될 만한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한 여러 가지 뭐 평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의사결정도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에 반해서 호흡기 수술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위험성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합병증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랑 또 다르고 ICU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밤중에 넘어가서 밤에 누가 대처를 해줄 수 있느냐, 한국에 그게 가능한데 얼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심지어는 템포러리 트라케오스토미를 루틴하게 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 사실 병원이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전문의도 쉽게 많이 하진 않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수의사가 되게 약간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는 객관적으로 또 보호자를 설득할 만한, 보호자가 사실 뭐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설득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쨌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수술 언제 하고, 이 환자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더 이 환자한테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술을 얼마나 할지, 뭐 수술을 하면 보호자한테 어느 정도의 예후를 예측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잘 한 건지, 환자가 정말 좋아진 건지, 어떤 수술 기법을 했을 때 A랑 B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건 효과에 대한 부분 평가하는 건 사실 좀 힘들고요. 뭐 수술 기법도 얘기를 했죠.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여기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여기 제가 주로 참고를 한 이 키노트를 하신 제인 레드로라는 분이 이제 2004년에 전문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스 수술을 하는데 영국에 이제 있으니까 뭐 블록도 많고 하다 보니 수술할 일은 많은데 본인이 읽은 논문이랑 경험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걸 내가 잘한 건가? 대부분의 이전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의 평가를 대부분의 보호자 의지를 하거든요. 보호자 생각에 잘 됐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상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믿기도 힘든 데다가 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레드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수술을 대학에 가가지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굉장히 플라시보 이펙트를 강하게 보일 만한 성향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건 제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수술에 대해서 참 평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리서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프렌치 불독이나 불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리서치를 이번에 2020년도 연부조직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 제가 그걸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논문을 생각보다 미국 스타일로 레퍼런스를 달질 않으셔가지고 좀 저도 좀 최대한 달긴 달았는데 좀 많이 빠져있긴 합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어쨌건 이제 뭐 앞에서 느끼셨겠지만 요 앞에서 생긴 문제들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적인 그 평가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슬개골처럼 뭔가 누가 해도 똑같은 클리니컬 그레이딩이 가능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기준도 좀 정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그레이드에 따라서 대략적인 예후라든지 또 리스크 팩터들이 좀 더 잘 평가가 될 거고, 그러면 수술 방법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뭐 얼마나 할 건지 콤비네이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 레드로 선생님이고, 이분이 이제 사용한 방법이 이제 요건 사실 쥐나 실험동물 쪽에서 하는 방식인데, 스탠리 교수님이 요걸 세팅을 한번 알아보신다고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홀바디 베로메트릭 플라티모그래피라고 하는 발음하기 정말 힘든 이 WBBP라고 하는 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동물을 챔버에 넣어요. 챔버에 넣고 그 챔버 안에서의 그
공기 흐름을 이제 측정을 하는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이 플로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취할 때 EtCO2 파형 보듯이 이제 그런 파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호흡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인 호흡기 측정 방법이고, 요거의 강점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게 뭐 환자한테 뭐 마스크 대고 삽관하고 여러 가지 막 되게 인베이시브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시데이션도 할 필요도 없어요. 호흡기는 시데이션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는 시데이션도 안 하고 마취도 당연히 필요 없고, 그냥 저 챔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환자의 성격이기만 하면은 할 수가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되게 효과도 그 밸리데이션도 잘 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이제 보스에 대한 연구를 이분이 시작을 했고, 참고로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애가 생각보다 오래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기 생각보다 오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약간 이게 그 정형에서 보행 분석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보행 분석도 이 걷는 방식을 이제 연습을 하고 나서 이 정확하게 보행을 시킬 수 있는 테크니션이 보행을 시켜야 이게 그 노이즈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챔버 안에서 흥분을 안 하고선 저렇게 얌전히 오랜 시간, 저기 아까 소음이 좀 있었고 기계가 소음이 좀 있대요. 저 안에서 흥분하지 않고 까무라치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노이즈 제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데이터를 강화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다양한데, 이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좀 감명 깊은 거는, 참 저기는 브리더들이랑도 얘기가 잘 되고 쇼독들 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가 잘 돼서 이거를 진짜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연구를 해서 이 애들을 좀 좋게 만들려는 걸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특정 품종 브리더라 일을 해봤는데 참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쨌건 이분이 이제 리크루팅을 했어요.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이랑 퍼그를 도그셔나 브리더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캠브리지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했고요. 정상 비정상 뭐 다 모아서 했죠. 이 저품종에 대해서 노멀 데이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걸 통해서 보스의 영향을 받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컨트롤에 해당하는 비글인데, 비글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보스의 영향을 받는 환자랑 받지 않은 그 단두종 환자를 이제 파형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스의 영향을 받는 환자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obstruction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파형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세 개 나란히 있는 파형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fixed type obstruction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숨을 쉴 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의 해부 구조의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절 캐비티라든지 뭐 트라케라든지 이쪽에 이제 좀 좁아졌을 때 이제 이런 파형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의 파형은 좀 더 이제 많이 파형들이 움직이는 거 보일 텐데, 요거는 이제 다이나믹한 형태의 ob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움직이는 이제 해부 구조들의 문제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린지얼 콜랩스라든지 라린지얼 콜랩스를 의심을 할 수가 있는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리서치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저자도 이 연구하시는 분도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건 그냥 리서치라 그랬거든요. 이걸 결국에는 좀 더 쓸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앞에서는 이제 그 보스다 아니다를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를 평가를 하는 지표도 만듭니다. 그래서 보스 인덱스라는 지표를 만드셨는데, 밑에 있는 뭐 인이에서 따온 굉장히 복잡한 식을 이용을 해서 보스 인덱스를 산출을 했고요. 이 홀바디 페리메트릭 플라시모그래피에서 나오는 지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요소들 중에 6가지 정도의 호흡기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칼큘레이션을 해서 엑셀을 돌린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든 걸 밸리데이션을 하는 방식은 이제 클리니컬 그레이딩을 또 따로 만들어요, 이분들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클리니컬 그레이딩을 해서 이걸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이 보스 인덱스의 액큐러시가 한 94% 이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 인덱스를 통해서 이 보스의 영향을 받는 환자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리서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거의 한 10년 걸리신 것 같은데,
보스 인덱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에서 궁금증들을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여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전부 다 이쪽 리서치 그룹에서 나온 페이퍼나 그쪽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리시가 안 된 데이터들도 막 섞어서 그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에비던스에서 좀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사실 이 리서치는 여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밖에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분들이 이 WBP를 세팅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논문은 2015년도에 그 프렌치 불독을 대상으로 한 논문 +1에 나왔고, 사실은 요거랑 이제 합쳐서 제대로 된 데이터 낸 게 2016년에 JVIM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WBP를 실제로 이 세 개의 익스트림 브라키세팔릭 브리드를 대상으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찾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냥 정리를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긴 맥락에서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은 요 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각 품종별로 보스가 얼마나 실제로 확인이 됐느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수의사나 보호자나 좀 약간 레커니션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플리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을 때 퍼그의 이분이 이제 그 리크루팅한 환자들 중, 그러니까 그 개들 중에서 퍼그의 60%가 보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프렌치 불독이 46%, 불독이 40%로 해서 생각보다는 퍼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고,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게 확인이 된 거에 비해서 임상 증상은 좀 다양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발견한 거는 사실 이 세 개의 이제 브리드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그냥 볼 게 아니고,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좀 개별적으로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컬의 모양이 좀 달랐어요. 당연히 같은 계통인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이랑 잉글리시 불독 같은 경우는 왼쪽에 지금 스컬 그림을 보시면 B랑 C를 보시면 좀 비슷하죠.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은 좀 비슷한 스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퍼그는 좀 많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A1, B1, C1은 이제 스컬 모양인데, 밑에 있는 A2, B2, C2는 그 네이저 캐비티의 위치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B2, C2에 비해서 퍼그가 A2를 보시면 네이저 캐비티가 진짜 완전히 그 크레니엄 아래쪽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컬 모양도 되게 달랐고, 아마도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전에 현상으로 관찰했던 퍼그와 불독들 간의 차이가 이런데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뭐 발표에서는 많이 이거에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안 봤어요. 그냥 이거랑 또 관련해서 그 호흡 패턴을 이제 WBP를 통해서 판단을 한 그 수집을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퍼그랑 그 다음에 불독들의 호흡 패턴도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WBP를 써서 이제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를 발표를 한 게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불독들이랑, 그러니까 프렌치 불독이랑 잉글리시 불독들은 좀 비슷하지만 퍼그는 얘네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논문이 나온 거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1으로 낸 게 이제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에 대한 논문을 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이분 논문은 다 WBP를 쓰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를 내서 이거를 한 목적은 사실 브리더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한 정보를 만들려고 한 리서치인데요. 그래서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퍼그랑 프렌치 불독이랑 불독이 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면은,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브라키세팔릭에서 보스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는 그 콧구멍이에요. 노스트릴인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퍼그랑 프렌치 불독이랑 불독들을 이제 각각 아까 말한 그레이딩을 이제 그 외관을 기준으로 해보고 나서 이게 실제로 이 콧구멍이 열리고 닫힌 정도랑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WBP랑 보스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보스의 정도를 평가한 거랑 이제 연관성을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세 개 이제 품종 중에서 프렌치 불독에서 좀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제가 네모 그 점선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걸 보시면 이 보스의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프렌치 불독에서의 90%가
이 콧구멍이 좁아져 있는 형태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다른 퍼그나 불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프렌치 불독에서는 콧구멍이 좁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 콧구멍이 좁아진 것만 가지고는 보스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데이터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콧구멍이 얼마나 좁아진 정도를 아까 4단계로 나눴잖아요. 오픈이랑 마일드랑 모더레이트랑 시비어로 나눴는데 이거랑 실제로 보스 시비어리티랑 연관성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결론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펑셔널 그레이드라고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펑셔널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임상적인 수준을 이제 보스 인덱스랑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펑셔널 그레이드가 낮은 애들은 사실 증상이 별로 없는 애들인데 얘네들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콧구멍이 좁아진 애들도 확인이 되고요. 반대로 이게 굉장히 얘가 보스가 심한 애인데 생각보다 노스트릴은 오픈인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어쨌건 설명은 안 된다라는 데이터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이제 외관으로 보는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의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는 비만입니다. 비만인데 요거 뭐 세 개 다 품종 다 연결은 되고 비만은 기본적으로 호흡기 안 좋죠. 아까 미트 인 더 박스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친구들 아무래도 마취하고 하면은 살찐 애들은 타이더 볼륨 줄어드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퍼그에서 오베시티가 좀 더 강한 리스크 팩터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스가 이제 확인이 되는 환자들 퍼그에서의 69%가 오베시티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도가 굉장히 퍼그에서 중요한 요소고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아까 연골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퍼그가 아무래도 트라키아 연골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뭐 살찌면 좀 더 많이 눌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비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다 그 리스크 팩터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건 이제 만약에 리거시테이션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먹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사실 오비시티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뭐 100% 오비시티가 있다고 해서 다 보스가 심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뭐 한국도 사실 시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그 리서처 딱 표현이에요. 영국에서는 뚱뚱한 퍼그가 굉장히 많이 그냥 괜찮다라고 여겨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쇼를 나가도 퍼그가 수의사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뚱뚱한 퍼그인데 쇼에 나가면 거기 심판이 얘는 좀 말랐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앞에서 오비시티가 퍼그에서 중요한 보스 리스크 팩터인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이런 약간 실제 퍼그를 키우는 또는 퍼그를 평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비만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퍼가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평가가 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BCS 스코어를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배포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성별에 따라서도 사실 보스 리스크 팩터가 좀 존재를 했는데 뭐 호발하는 거죠. 그래서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수컷이 좀 더 보스가 좀 더 많이 확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예상을 하건대 아무래도 이 불독 얘네들 체형 자체가 수컷들이 좀 더 근육질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미트 인 더 박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얘네가 좀 더 미트가 많은 게 아니냐 그 메일 같은 경우가 뭐 그래서 좀 더 심한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퍼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멜이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얘기했던 계속 얘기한 카틸리지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요인들이 작용을 하니까 좀 더 요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퍼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테노틴 네리스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고요. 그 다음에 오비시티였고 그 외에 밑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고 프렌치 불독이랑 불독 같은 경우도 스테노틴 네리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뭐 목 두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쨌건 이런 리스크 팩터들을 이제 왜 external confirmation 리스크 팩터를 확인을 했냐면 브리더들 보고 외관에서 이런 거 보이면 가급적 브리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배포를 해서 브리더들이 좀 피할 수 있게 이제 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평가를 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이걸 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Craniofacial Ratio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로열 베테너리 칼리지 리서치 쪽에서 나온 이제 2015년 논문에서 이 레이시오를 따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 보시면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어 크레니얼의 길이랑 그다음 머즐 길이를 가지고 레이시오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냈을 때는 보스의 상태랑 연결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앞에서 말한 이 캠브리지 나온 논문에서의 이 2017년도 플러스1 논문의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이게 유의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퍼그랑 불독은 그냥 일자로 쭉 가잖아요. 이거는 경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고, 프렌치 불독 정도가 조금 약한 트렌드가 좀 그래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자는 이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지표 같진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시를 든 게 오른쪽에 있는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서로 다른 프렌치 불독의 CT 사진인데, 왼쪽은 보스 파지티브, 그러니까 보스 증상이 있는 환자로 평가가 됐고, 오른쪽은 없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둘 다 두개골 길이랑 그 머즐 길이가 똑같은데, CT의 단면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네이저 캐비티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딱 봐도 네이저 캐비티가 왼쪽 오른쪽 차이가 많이 나죠. 오른쪽에가 훨씬 네이저 캐비티가 넓고 안에가 그렇게 오버크라우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표에 한계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리스크 팩터로는 이제 중요한 게 뭐 연령,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 성격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는 뭐 환경이나 성격은 우리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이에 대한 부분은 잠깐 보면 요거는 어쨌건 보스라는 거는 진행성 질환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머리한 문제들이 세컨더리한 문제들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얘네들이 빨리 보이는 애들은 1살에서 2살 정도 사이에 보이는데, 얘네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 진단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프리밸런스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보스가 진행해도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가 이제 실제로는 사실상 요 세팅을 하고 기본적인 그냥 밑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 적용을 할 만한 이제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안 같은 것들을 한 거는 이제 최근인데, 이제 제가 지금 요건 이제 우리가 임상에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제 배서저리에 이분들이 보고를 한 거는 이제 엑서사이징 테스팅을 이제 아까 말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단순한 우리 뭐 아까 얘기했던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강했던, 객관적인 지표랑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요소가 강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연동을 시켜서 밸리데이션을 한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툴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한 가장 첫 번째는 뭐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운동 유발해가지고 막 달리기 시켜가지고 평가하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엑서사이즈 톨러런스 테스트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리 거의 안 들리는데, 좀 전까지가 이제 레스팅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잠시만요. 이 정도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호흡기 소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의 안 들리셨을 거예요. 그냥 정말 새근새근 자는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는 제 생각에 말티즈가 잘 때도 이 정도 소리는 살찐 애들이 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운동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똑같은 쉴 때 똑같은 소리 내는 친구들이 운동을 시켰을 때 반응들이 굉장히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면 이게 이제 3분 정도 이제 그 운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평가를 이제 지켜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을 통해서 호흡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레스팅 상태에서 예상하는 거랑 환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WBBP를 이용을 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인데, 그럼 이제 걸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좀 뛰게 하는 게 낫느냐. 왜냐면 사실은 걷는 거보다 뛰는 게 당연히 운동을 많이 시킨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할 만한 게 임상 환경에서 아니 호흡기 안 좋은 애를 굳이 검사한다고 뛰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보호자한테 그걸 정당화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워크랑 런을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러닝이 더 낫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당연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펑셔널 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엑서사이즈 톨런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프로토콜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레스팅 상태에서 이 여기 왼쪽에 좀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레스팅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기 잡음을 청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흡기하는 노력성 흡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디스미아라든지 사이너시스라든지 뭐 싱코프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했어요. 요거를 하는 게 이제 그 레스팅 상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톨런스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한 시간당 5m죠 이게 5m의 속도로 한 3분 정도 트롯을 시킵니다. 러닝을 시키는데 뭐 대략 뭐 플러스 마이너스 400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정도를 한 다음에 이제 청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운동을 시키고 나서 똑같이 레스피레이터리 노이즈, 그 다음에 흡기 노력성 흡기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레이드를 0, 1, 2, 3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레이드 0이랑 1은 이제 보스가 없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레이드 2, 3는 보스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펑셔널 그레이딩 이제 프로토콜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여기 포함을 시키진 않았는데 이분은 심지어 퍼그랑 불독들은 아까 제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 테스팅을 또 세분화해서 본인은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니까 어쨌건 논문을 이렇게 하나의 유니버셜한 폼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좀 제가 길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레이드 0인 환자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잠시만요. 레스팅 상태죠.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거 좀 중요해서 다 볼게요. 라렌저 이 디지털 그 청진기 가지고 다 녹음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거의 안 들려요. 이게 운동 시키고 나서 운동하고서도 라렌저 스컬테이션 깨끗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이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원은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좀 심한 거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레이드 3를 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디냐면요. 유튜브 가셔서 캠브리지 보스 리서치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다 올려놨거든요. 이건 부수적인 건데 정말 제가 본 리서처 중에서 가장 그 대중이랑 소통도 잘하고 이런 툴도 되게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잘 해놨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어쨌건 이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호흡기 평가하는 그레이딩 스킴을 심지어 이제 캐널 클럽이랑 그 대학교에도 제공을 해서
최대한 요 친구들을 만나는 수의사가 아닌 분들도 좀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툴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볼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앞에 리서치를 쭉 진행을 해서 이제 리서처가 이제 이 키노트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첨언을 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봤던 컨퍼메이션 어세스먼트만으로는 사실 평가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드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외관이 다 있는데, 솔직히 구별이 참, 솔직히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거를 한다고 해봤는데 저는 전혀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더라고요.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자도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그 익스터널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 얘기를 논문을 했었잖아요. 그 논문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사실 컨퍼메이션 팩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50%가 좀 안 된다고 해요. 그 말은 그것만 가지고는 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respiratory function 테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얘기도 했는데, 이 A랑 B CT를 한번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을 하는 뭐 네이저 캐비티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본다든지, 뭐 소프트 팔레트라든지 혀의 두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잠깐 뭐 보시면 어때요? 선생님들 뭐 A, B 보시면 누가 더 나빠 보여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니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사실 CT상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분이 포인터를 안 써가지고 사실 둘 중에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한 마리는 굉장히 호흡을 잘하고 잘 지내는 불독이었다고 하고요. 덩치 굉장히 큰 불독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굉장히 보스가 심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하니까 많은 환자를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미징 가지고 정말 컨퍼메이션만 가지고 보스 상태를 연결 짓는 거에 한계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근거로 레스피레토리 펑션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요게 1단계 발표거든요. 여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조금만 보여드리면, 제 발표는 거의 끝나서 아마 클레어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 진행할 연구,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중요한 연구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아까 이 표에서 컨퍼메이션 리스크 팩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진행을 했었고, 뭐 보스 스크리닝 에듀케이션 이것도 하고 있고, 제네틱도 하고 있어요. 뭐 제네틱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제네틱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할 텐데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그 레이저로 터비넥토미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WBP로 평가한 논문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볼게요. 어쨌건 요것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제 리크루팅 하고 있는 게 다른 단두종들이에요. 사실은 브라키세블리 컨퍼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진 품종들이 여기 대부분 우리가 생소한 품종이기는 한데, 어쨌건 얘네가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실제로 브라키세팔릭 그 obstructive 신드롬이 있는지 에어웨이 신드롬이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불독이랑 프렌치 불독이랑 퍼그가 좀 더 많다라는 거 정도는 아는데, 얘네가 실제로 얼마나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과연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들이 얘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크루팅을 아마 다른 품종들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데이터가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패키니지가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아펜핀셔라고 하는 거는 리크루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뭐 고양이도 있죠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사실 한국에선 좀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어쨌건 이런 연구들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해요. 그 거의 정보가 없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까 발표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단두종은 전부 다 이 보스가 있나? 라고 했던 부분에서 일단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다는 근거가 없다 정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부분이 대략 한 60장 돼요. 여기도 이거는 제가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분이 진료 볼 때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클리니컬 이그잼 어떻게 하고, 아까 펑셔널 테스팅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 어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수술한 거를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건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클레어 선생님 그
에어웨이를 바로 할까요? 아니면 얘기를 좀 하다가 할까요? 저는 뭐 양쪽 다 상관없는 것 그래요? 같아요. 다른 선생님도 혹시 지금 코멘트 네. 하실 거 있으세요? 뭐, 네, 논의하실 거 있으면 워낙 많은 것들을 커버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인상적인 토론하실 내용이 부분 별로 없긴 해가지고. 있으시면. 아, 클레어는 근데 어때요? 제가 얘기할 네, 부분은 약간 레드롤 선생님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맞아요. 다음 할 거랑 좀 겹치기도 할 것 같고요. 그쵸. 일단은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사실상 저도 그렇고 배소희 선생님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좀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색깔도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저 이번에 처음으로 영국 걸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보스를 실제로 미국에서 그 보는 클레어는 뭐 또는 지금 진도 아까 들어온 것 같고 소희 선생님은 다른 품종에서 좀 보고 수술하는 경우 좀 있나요? 불독, 프렌치 불독, 퍼그 제외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프렌치 불독이 정말 압도적으로 숫자가 그쵸, 많아졌기 그쵸, 때문에 그쵸. 거의 대부분 그 단두종인 것 같고요. 네, 그 작은 똑같이 포메라니안이나 이런 뭐 패키니즈나 뭐 이런 애들이 와도 한국이랑 또 그 몰폴로지가 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작은 소형견 포메라니안에도 저렇게 단두종까지 되는 건 없고 그쵸. 페르시안 중에 엑소릭 이런 애들은 스테르링 열에서 수술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이 온 애들은 패키니즈. 그쵸. 근데 진짜 단두종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리고 대형견들은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스탠리 교수님한테 했었는데 대형견도 분명히 그쵸, 브레키시펠릭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수술을 할 일이 없냐고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쵸, 그쵸. 했더니 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 때문에 에어웨이가 커서 걔네들은 클리니컬리 어펙트 될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걔 사이즈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이제 약간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가 대학병원에 보통 한 10살 평균인 환자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이 진짜 옛날에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 티컷 강아지 유행하고 막 그럴 때 저도 제가 한 마리 뭐 제 지인들은 알겠지만 다름이라고 그 1.4kg짜리 말티즈가 있었는데 진짜 주둥이가 거의 없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때 진짜 많았어요, 한국에. 근데 요새 점점 시간 지나면서 좀 그런 개량하는 거를 좀 선호도도 떨어지고 또 품종도 좀 다양성도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요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새 저도 이제 프렌치 불독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한국에 건너올 때쯤에도 한국도 막 엄청 많아지고 있는 때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MRI가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디스크로 프렌치 불독을 되게 많이 보게 됐는데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한국도 좀 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멈췄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 제가 그 3년 전에 본 미국의 프렌치 불독이랑 또 요새 보는 애들이랑 또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콧구멍이 좀 넓어진 애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거를 클레어 선생님도 느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좀 저희 리퍼온 애들은 그 중에 또 골라온 애들 되게 많이 봤어서 거기서 있던 애들은 제너럴 메르스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 프렌치 불독 브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그래도 좀씩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테크니션 한 분이 또 브리드 포 헬스 그 운동을 하기도 시작했고 그래갖고 일부 브리더들 사이에서 약간 품종 개량을 해야 되고 주둥이도 길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브리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캐나다 병원도 진짜 그냥 프렌치 불독에 의해 지어진 정도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기존 세웠을까요? 프렌치 심장병도 불독 많잖아요. 심장병도 많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느 과를 가도 다 프렌치 불독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장병이 되게 심한 그러니까 그 풀모닉 스테노시스로 치료를 그러니까. 보고 있는 몇 마리를 봤는데 다행히도 콧구멍은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새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콧구멍 좁은 애들은 소프트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 애들은 좁은데 칼디어로 가고. 근데 아까 또 그 정주원 선생님 얘기하신 게 제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느낌 봤을 때도 매크로글레시아랑 그 티크니스 서플라이즈 랭크보다 티크니스라고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두종 애들은 당연히 그 레이시오도 그렇고 짧아서 머리가 짧아서 단두종인 건 맞긴 한데 걔네들은 매크로글레시아도 없고 그리고 티크니스 자체도 이제 CT를 찍어봐도 막 얘네들처럼 두꺼워지는 경우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 증상이 얘네들보다 훨씬 덜하지 않나
그중에서 좀 크로닉 체인지가 있는 애들만 어쩌다 가끔 수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없는 것들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습관을 전에 좀 마일드한 증상 보스턴 테리어를 봤었는데 보스턴 테리어가 가끔 프렌치 불독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그냥 막 구분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얜 보스턴 테리어인데 보호자는 프렌치 불독이라고 하고 내가 봤을 때 자기는 프렌치 아니고요. 불독인데 보호자 보스턴 그런 약간 애매한 애를 본 적은 있긴 한데 진짜 대부분이 프렌치 불독, 퍼그, 잉글리시 불독인 거 그 세 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 데이터는 없지만 경험적으로는 뭐 소형견들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상 단두종에 들어가긴 하는 토이브리드들 많이 삽관 수술하면서 그냥 루틴하게 삽관을 하면은 가끔 오 생각보다 긴데라고 하는 소프트 팔레트를 많이 보거든요. 두껍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봐야겠지만 경험적으로 그냥 느끼는 바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게 아까 얘기한 뭐 불독이나 그런 애들이 그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누가 얘기했더라? 저번에 소희쌤 얘기했나? 그리고 경욱쌤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확실히 분당 쪽이 좀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래서 지역도 좀 저 있는 것 분당에서 같아요.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지방은 확실히 좀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을 여러 군데 있어 보니까 지방은 진짜 그냥 좀 그 지역 유지이신 분들이 좀 희귀한 품종의 개를 선물 받는 그런 또 어르신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옛날엔 진돗개였다면 요새는 가끔 막 이런 게 여기 있단 말이야 하는 품종에 한 마리씩 튀어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저는 이때까지 보스턴 테리어 한 마리랑 불독 두 마리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곧 프렌치 불독이 프렌치 불독. 넘쳐날 근데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국 넘어올 때쯤에 프렌치 불독이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한국도 열풍이 불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아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보네요. 한국은 아직. 어쨌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뭐 메디컬한 것도 중요한데 이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사회에 미쳤는가를 되게 어떤 연구 주제, 어떤 발표 주제보다도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무튼